네, 트럼프가 집권한 지 2달이 되어갑니다. 이번 행정부는 충성파를 바탕으로 더 강한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이 트럼프의 외교 안보 라인 핵심 인물들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2기 내각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기 때는 어른들의 축이라고 해가지고 전직 장성들이 그 최측근 참모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워싱턴 정가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 행정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바깥에서 이제 그 인사들을 이제 모셔오는 이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군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군 장성들을 모셔다가 참모로 이제 그 안보 보좌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그 요직을 맡겼는데 아무래도 어른들의 축이 오시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정책적 기조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원하는 바가 이게 잘 관철이 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른들의 축이 말 자체가 있었으니까 어른들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를 좀 아이처럼 보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기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래도 1기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4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1기와 비교할 때 정말로 많은 인재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에는 어른들이 없고 노하는 사람이 없고 예스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못한 부분을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출범한 2달 정도도 되지 않았는데 네. 한 1년이 지난 것 같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바탕에 그러한 인적 자원이라고 할까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대목에서 그거를 많이 느낄 수 있을까요? 이제 트럼프가 뭐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한 것도 많았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예스맨이지만 본인의 주관대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잖아요, 지금. 네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초기 내각을 구성하는 인선부터 이제 다르잖아요. 젊고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를 이제 같이 정치 경제적으로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에 뭐 아까 어른들의 축 이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적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2월 28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면은 바로 화면을 봤을 때 우측에 보면은 이제 벤스 부통령이 앉아 있었는데 40세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제 나무람을 하고 하는 걸 봤을 때 아직까지는 노 하는 것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이 된다면 네. 예스 하는 그런 경향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사실 뭐 이렇게 취임 보고 있습니다. 초에는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일 네네네. 것 같아요. 길게가 뭐 네네. 앞으로 몇 년이 남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엿볼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 1기랑 비교한다면 어떤 변화가 뭐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이제 그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죠. 4년 동안 이제 도강양해 하면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치 경제적인 어떤 구상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밀어붙이기 식으로 빨리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와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이제 지명돼 있는 마이크 왈츠가 중간에서 이제 중화작용을 해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2월 28일 날 이제 그 회담이 끝난 다음에 2명이 다 이제 정부 성명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 인터뷰를 통해 갖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뭐랄까 압박하는 모습과 광물 협정에 빨리 이제 서명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뭐랄까 4년간의 준비 기간으로 형성된 그 큰 힘이 결국에는 이제 견제보다는 이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어떤 가운데서 네. 큰 힘을 더 발휘할 것으로 네.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한 명 한 명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았어요. 뭐 사실 워낙 기행이 많아서 거의 매일같이 많은 매체에서 이 사람을 다루고 있지만 쫙 정리된 게 의외로 별로 없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억만장자긴 하지만 이분도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고요. 그래서 영어를 들어보시면 미국 그 원어민의 영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인이긴 하지만 남다른 그 개인적인 배경도 갖고 있고요. 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우리말로 왕따도 좀 당하고 학교 폭력도 있었던 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어떤 그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꿈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수재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우한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꿈꾸면서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뭐 그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창업을 12살 때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그런 수완은 좋은 거죠. 네. 나름대로 독학을 해가지고 어떤 게임을 만들어서 그거를 뭐 500불인가요? 이렇게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사업가의 어떤 그 면모를 좀 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제 24살이죠. 1955년에 이제 물리학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이틀 만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에 박사학위를 따러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수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업 수완하고 어떤 수재 하여튼 이런 부분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업에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세상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한 발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적인 역량이 뛰어난 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앞서면서 자신만의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키워서 그거를 보다 더 비싼 값에 팔고 엑시트하고, 예, 그리고 예. 다시 또 이제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키운 다음에 또 팔고 이러면서 거의 페이팔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온라인 그런 거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멕시칸이라든지 중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뭔가 본국에 송금을 할 때 가장 네. 많이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고 탄탄한 그런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공동으로 창업해서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이베이에다 팔 때 우리 돈으로 31살에 팔았는데 한 2조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업 스타일이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신기술, 새로운 첨단 기술 산업에 도전한 거죠. 그래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민간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어서 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지만 그래서 스페이스 X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테슬라로 알려지는 전기차 산업 그리고 어떤 그 밑에는 배터리 산업 해가지고 어떤 앞으로의 어떤 첨단 기술 미래 동력이 되는 산업에 대해서 한 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외롭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벌레입니다. 그래서 7일 내내 일을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여성 편력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눈을 뜨면 일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과연 행복한 삶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정보효율부라는 데 수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게 네네. 공고나 뜬 거 보니까 월급도 없다. 이게 실체가 있는 이게 다 조직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예. 이제 정보 효율부라고 하게 되면 영어로 하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해갖고 도지 앞에 약자라는 도지거든요. 예. 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부 예산 낭비를 좀 줄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2025년 1월 21일에 이제 이 조직을 출범시켰거든요. 그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백악관하고 관리예산국과의 협력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제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런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것들을 혁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지류를 그러니까 예산을 이제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중복된 것이 뭐가 있는가, 인원은 최적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연방 인력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연방 예산에서 결국 2조 달러를 절감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지의 어떤 로고를 보게 되면 좀 검은색 바탕 비슷하게 돼가지고 하면서 달러 표시가 있으면서 암호화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보셨어요? 예, 아니 안 샀어요. 저는 못 샀고요. 사봤고 옛날에 한 번. 근데 이제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되게 좋아하는 암호화폐가 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코인, 공교롭게도 도지코인 앞에 있는 도지와 여기 공보효율부에 있는 일부러 그랬을 도지가 것 같아. 일치가 돼요. 일부러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정보 효율부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떤 기득권들이 이제 지금 산산조각 나는 거 이제 좀 인원들이 감축되는 거잖아요. 네. 어느 뉴스에 보면 30% 많게는 그 이상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갖고 있는 현재 있는 어떤 삶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도지코인의 이름하고 이제 그 관련된 로고가 10억 원의 밈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보 효율부를 할 때 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트럼프가 나오면서 10억 원이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도지 같은 로고들이 나오면서 이제 풍자가 되는 어떤 이상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그 정보 효율부의 핵심은 뭐냐면 혁신 조직이다. 혁신 조직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마찰과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경쟁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예.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를 반대하는 여론이 좀 생겼어요. 시위도 일고 하는데 제가 봤더니 특이한 게 은색 숟가락을 들고 시위대가 나옵니다. 이게 뭐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건지 왜 은수저입니까? 아무래도 뭐 그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숟가락을 드는 이유가 그 포크 우리가 그 식기로 쓰는 네. 그 포크하고 좀 그 상반된 얘기해서 포크라는 건 이렇게 아무래도 세 갈래 삼지창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갈림길이고 결정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연방 효율부에서 하는 일이 인적 구조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아웃사이더로서 그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 방대한 그 연방 정부 조직을 갖다가 도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히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출범 초기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인다고 하잖아요. 정부 효율을 한다고 규제를 없앤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금 뭐 그 천문학 경 단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주장하는 것처럼 좀 더 지나면 미국이 파산할 거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연방정부의 그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재정제를 줄여야 되는 거고 그거를 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될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미국 내 경제를 안정시키는 거였어요. 인플레이션 잡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물가를 잡아서 어느 정도 출범 초기에 성과가 나기 전까지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지지해주고 이제 사랑하는 모습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성공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수행한 다음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우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은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그러한 두 인물 간의 반목이 좀 일어나면서 굉장히 재밌는 정치 드라마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궁금한 게 어쨌든 이제 수장으로 앉힌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아무 동의도 안 받았어요. 위헌 아닌가요? 그 대통령인데. 그 문제가 네. 지금 핫하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의 수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조시아 피셔 백악관 행정국장은 2월 19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스크는 백악관 직원이자 대통령의 고위 고문으로 스스로 정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 공식적 권한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야 그러면 실질적인 수장은 누구야라는 의혹이 증폭이 됐고 왜 그러냐면 이제 연방 인력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접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그냥 고문 역할하는 사람이 그걸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관련돼 갖고 이 대상자들이 까머니 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게 보기에는 테슬라 그 매장 앞에서 지금 시위를 막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은 이런 문제가 딱 되니까 지난 2월 25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도지의 전신인 디지털 서비스에서 근무했던 에이미 글리슨이라는 이 여성분인데 이분이 이제 도지의 수장이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거의 발표된 게 없고 이 부분도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다음 백악관에서 명확한 입장을 이제 정리할 때까지는 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원래 사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원래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졌어요? 원래 그 빅테크 기업들은 그 민주당 편이었어요. 그렇게 그 빅테크 기업들 본사가 있는 데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 베이 그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가 친 그 민주당 성향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민주당 성향이 강했는데 이게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독점을 규제한다, 반독점 그 하면서 어떤 구구를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소송에 이제 휘말리게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규제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려잡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미국답지 않은 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답지 않은 모습을 바이든 행정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친민주당 성향이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수장에서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너무 부합하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 보여준 거고 그러한 그 추세를 일론 머스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빠르게 읽고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처음에 2010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둘 사이가 좋지 않았죠. 서로 이제 폄하하면서 별로 과소평가하면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견제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하고 나니까 어쨌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계 인사들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트럼프가 먼저 좀 팔을 벌려가지고 맞아들여준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계가 돈독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견제하거나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에 일론 머스크가 한번 도박을 걸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2024년 대선 캠페인 동안에 트럼프 후보가 돈을 많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금하는 돈보다 이제 나가는 돈도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 과정 중에 총알이 부족했거든요. 그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메꿔준 거예요. 그래서 최소 2억 5천만 달러를 갖다가 기부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3,6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기부자로서는 가장 큰 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캠페인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혈액을 공급해 준 게 일론 머스크였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업자고 돈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가까워졌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돈을 주면서도 굉장히 언제 접근해야 돼 이런 부분을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총 맞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영웅이다, 이제 지지해야 된다, 불사신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찰싹 붙습니다. 돈도 막 기부하면서 네. 선거 캠페인 쫓아다니면서 파삭파삭 뛰면서 맞아요. 그런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런 워낙 큰 돈을 주고 선거를 이기는데 큰 힘을 줬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가까워졌고 사실 트럼프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걸 시킨 거예요. 성과가 나면 좋은 조화를 하고 거지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 성향에 맞는 거죠. 예전에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X 만들 때 기존 직원의 80%를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것처럼 두 분의 케미가 잘 맞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이 두 분의 이 좋아하는 이런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기업인이니까 약간 경제 쪽에 손을 많이 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국방에도 손을 대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F-35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전통 있는 전투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혹평을 낸 게 그냥 스쳐 지나갈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에 대한 네. 혹평이 작년 올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이제 F-35 이 무인 체계가 등장하고 이 시기에 유인 체계로 싸우면 되겠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전은 인간이 원격으로 조종하되 높은 자율성과 기동성을 갖춘 지능형 무인 전투기로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이제 조종하는 유인 전투기는 이제 거의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 공군 관계자들이 막 그게 반박을 조목조목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정부 효율부 장관이 되니까 이제 군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F-35만이 아니다. 군 전체가 연방 예산을 줄이는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가 딱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국방 예산이 연방 정부 전체의 12%예요. 그래서 한 해에 8,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170조가 이르는데 뉴스에 보게 되면은 8%를 줄이겠다. 네. 내년에는 줄인 8%에 또 8%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 일부의 예산이 정부 예산의 2조를 이제 줄이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중에서 포션이 큰 국방 예산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좀 미군 내에서는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F-35가 아니면 네. 다음에 전투에 뭐 쓰는 거예요? 미국?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유인 전투기 하지 말고 무인 전투기로 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무기 체계 사업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블럭 1, 블럭 2, 블럭 3 하면서 계속 차세대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군 같은 경우는 공중우세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 미 해군 같은 경우는 F-18 같은 슈퍼 호넷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투기로 FXX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유인 체계, 그다음에 넥스트 유인 체계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인 체계가 있거든요. 그 무인 체계가 뭐냐면 CCA라고 해요. 이 콜라보레이티브 컴뱃 에어크래프트라고 하는데, 뭐냐면 유인 체계가 있으면 그 앞에 무인 체계를 몇 개를 붙여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군이나 해군의 입장인데, 일론 머스크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무인 체계로 다 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느 것이 더 이제 효율적인지, 이게 이제 뭐랄까 그 일론 머스크를 밝혀낼 그런 과정에 이제 돌입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즉 미 공군과 해군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 컨셉에서 일론 머스크가 방향하고 있는 무인 체계, 무인 전투 체계로 당분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선회할 수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미국이고, 얼마 전에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교훈 삼아서 차세대 공격 헬기 사업이 폐지됐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미국은 그럴 수도 있고, 특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조합이기 때문에 할수 그렇게 될 있다. 가능성도 네.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 트럼프의 라인을 짚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도 눈에 띕니다.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야, 이 사람이 보니까 뭐 군 고위직 경험이 없고요. 우리로 치면 디펜스 프라임 같은 방송의 쇼 앵커, 뉴스 쇼 앵커, 예,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잘생겼어요. 젊고 잘생겼고, 뭐 그 예비역 소령 출신이기는 하기 때문에 뭐 장교 출신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국방부 장관은 그 장성들이 하는 게 관례고요. 40대 초중반 44살인가요? 되는 소령 출신의 그 팍스뉴스 진행자가 돼버렸으니까 너무나 파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으로 일관했던 거고. 거의 조수빈 앵커가 국방부 장관 된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상황이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정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발도 컸었어요. 네. 군 내 반발뿐만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었던 개인적인 어떤 성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군 내에서 과연 이 군 장성이 아닌 군 경험이 짧은 이 어떤 젊은 사람이 그 군을 미국 전 세계 최강이라는 어떤 세계 최강이라는 그 미군을 네. 이끌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장관들이 다 인준을 받아야지 임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 상원에서 가까스로 인준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방부 장관에 취임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처음에 해외 출장 가면서 어떤 특수부대원들과 아침에 같이 이제 구보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미지를 쇄신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군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어떻게 본다면 신참을 굉장히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임명을 했을까? 그거는 일론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두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8% 예산을 매년 감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미국 연방 예산에서 따로 취급하는 그러한 부처예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천조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산 자체가 우리도 천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이 국방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이번에 칼을 꺼내든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국방부나 공부부 내에 보수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급진적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들이 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국방부에 많다는 거예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웃사이더가 들어가서 그거를 쳐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를 한다면 헤그세스는 이제 국방부에서 그런
손에 피를 묻히는 작업, 그리고 어떤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뭐 해외에 나가서도 방위비 더 내라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앵커 출신이기 때문에 말은 잘하잖아요. 뭐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어떤 그러한 개혁의 선봉장으로 해가지고 국내 대내적으로 또 다른 칼을 휘두를 인물로서 그런 젊은 그런 아웃사이더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필요한 게 사람 잡을 네네. 선무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헤그세스가 어쨌든 이제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한반도 관련 정책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국 우선주의 한반도 정책을 인사청문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이제 지난 1월 14일 날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여기서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꼭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항상 우리가 말하는 방위비 분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거든요. 첫 번째 방위 분담을 보게 되면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맹과 파트너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게끔 하는 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제 나토에 가서는 국방비 지출을 이제 국내 총생산의 2%인 현재의 어떤 그 방위비를 5%로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의 어떤 그 방위비도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을 네, 유추할 수가 네. 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하지만은 아태 지역에서 중국과의 어떤 전략적 경쟁에 대해서는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인트를 주면서 이 헤그세스가 전체적인 어떤 판단을 해보면서 미군들의 어떤 배치를 이제 재조정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8,500여 명이 이제 주한미군이 있는데 육군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최초에 창설 때부터 이제 북쪽으로 내려오는 공산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의 어떤 견제 수단으로 전환되는 어떤 개념을 바뀌게 된다면 육군은 줄어들고 주일 미군처럼 공군이나 해군력이 더 이렇게 좀 증가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쉽게 지금 최근에 들어서 미 국방부나 미 정부에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해군 함정을 수출한다거나 아니면 MRO 같은 거를 뭐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약을 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주한미군의 어떤 뭐 존재 이유와 그다음에 구조의 어떤 조정도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통을 다 깨고 있는데 미 군 수뇌부 3명 취임 한 달만 다 경질을 했어요. 원래는 뭐 연임시키는 게 관례였다면서요. 예. 그렇죠. 아무리 임기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다 하더라도 군 수뇌부의 그 갑작스러운 그 교체는 군의 사기라든지 갖고 있었던 연속성에서 좀 굉장히 좀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참의장,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공군 참모총장까지 한꺼번에 별 3개를 이제 날려버리는 그러한 파격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경질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혁이라든지 어떠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건지 이루어진 건지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그 가장 설득적인 추측은 아무래도 쇠술은 쇠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젊은 국방부 장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국방부 장관의 의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지휘관들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거기 때문에 좀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걱정스러운 게요. 이 3명 모두가 주한미군 경력 있는 지한파예요. 이거 그냥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브라운 전 합참의장 경우에는 중위 때 이제 1987년 4월부터 88년 10월까지 이제 F-16 조종사를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군산에 있는 이제 미8 전투비행단 단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세 분 모두 이제 한 번 내지 두 번 내지해서 2년 이상을 다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려가 나왔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일치가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이제 주한미군의 뭐랄까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건 아니다. 우연의 일치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얼마 전에 이제 2월 28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안보 라인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도 파다하게 나온 건 뭐냐면 다음 순서는 한국과 대만이다라고 얘기를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어떤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 이제 현재 제일 많은 게 우크라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견제하는 이 지역에서 한국과 대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정리 이런 부분들이 칼자루가 이제 일로 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주한미군 경력들이 하나가 교차가 되면서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만약 이제 연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서특필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네. 있는 거죠. 자, 그래도요, 트럼프 대통령과 일기 때부터 함께 했던 인물이 있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거야말로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지난 1월 취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회심의 명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트럼프와 갈등을 빚었던 일기 참모들이었는데요. 차기 행정부를 최종 발표하기 전에 소위 블랙리스트를 공개한 겁니다. 트럼프는 한때 믿었던 참모들에게 왜 등을 돌린 걸까요? 그리고 여전히 트럼프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트럼프가 공개한 명단 중에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백악관의 안보 사령탑이었던 존 볼턴인데요. 볼턴은 지난 2018년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는 조지 부시 시절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를 지낸 보수 강경파로 취임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볼턴은 파리 협정 탈퇴, 이란과의 핵협정 파기 등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며 공을 세웠는데요. 그렇지만 대북 문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안에서 의견 충돌이 잦았고 관계가 악화했습니다. 2019년에는 탈레반과의 평화협정과 관련해 볼턴이 결사반대에 나섰는데요. 급기야 탈레반 지도자와의 비밀 회동 계획을 사전에 유출했고 이에 트럼프가 덕분에 볼턴을 경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행정부에서 물러난 볼턴은 트럼프의 저격수로 돌아섰는데요. 인터뷰와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의 면면을 폭로하며 최근까지도 강하게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됐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도 트럼프와 전혀 다른 성향이었는데요. 매티스는 2000년대 대테러전에서 활약한 사성 장군 출신인데요. 첫 집권 당시 정치적 기반이 전무했던 트럼프는 군장성 참모진을 대거 배치함으로써 일기 내각의 협조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불과 2년 만에 무너졌는데요. 집권 초기 매티스를 극찬했던 트럼프는 그를 경질했고 미국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장군이라며 악담을 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파국을 맞은 건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트럼프와 달리 매티스는 동맹과의 협력과 존중을 가장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숱한 불화설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오던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퇴장으로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중재 역할을 하던 어른들의 축은 사라졌는데요. 그렇지만 모두 트럼프를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변함없는 충신으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는 여전히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첫 대선 캠페인 때부터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는 2020년 대선 패배 후에도 4년간 충직하게 곁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다방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해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일기 행정부 시절부터 반이민 정책을 설계하고 주도한 장본인으로 앞으로 트럼프의 이민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기 행정부에서 밀러와 함께 반이민 정책을 주도한 또 다른 인물, 톰 호먼 역시 요직을 맡았는데요. 이민세관 단속 국장 대행직을 맡으며 무관용 정책을 펼쳤던 그는 이번 행정부에서 국경차르로 임명됐습니다.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펼쳐온 핵심 인물들을 실세로 앉힌 건 앞으로의 이민 정책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확실히 보여주는 인선은 대북 라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북 대화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을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임명했는데요. 국무부 3인자에 해당하는 정무차관으로는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었던 앨리슨 후커를 지명해서 관심이 쏠립니다. 앨리슨 후커는 알렉스 웡과 함께 과거 대북 협상 실무를 맡았던 북한통인데요. 이들은 모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이 지휘했던 정상회담에서 활약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의아한 게 있는데요. 트럼프 일기 당시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은 정작 인선에서 배제된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출마를 검토했던 폼페이오는 결국 뜻을 접고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도왔는데요.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후 그가 핵심 참모로 활약할 것이라는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그를 인선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의도적으로 그의 내각 진입을 막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진실은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겠죠? 지금까지
트럼프를 스쳐간 인물과 여전히 곁에 남은 실세를 살펴봤는데요. 트럼프와 그의 충신들은 앞으로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갈까요? 또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핵심 인물들 또 그리고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폭탄이 떨어졌어요. 관세 폭탄. 예,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랑 의약품이 걱정인데 관세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 성향으로 한번 본다면 어떨까요?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관료들의 특징이 충성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을 전적으로 신봉하고 옹호한 분들이 이번에 관세 정책을 담당하는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셨어요. 두 분이 이제 그 재계 출신이고 CEO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하워드 로트리크 상무장관 모두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 관세 효용성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 두 분이 이제 그 창의되고 이기돼가지고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조금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재계를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관세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50%를 매기고 싶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내서 좀 그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라든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떤 그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을까 이러한 좀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견제, 그러니까 우리 같이 미중 사이에서 양국과 관계를 모두 다 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얼마나 강하게 중국을 그 견제하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말씀드린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로트릭 상무장관은 보다 좀 실용적이에요. 중국을 견제는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완전히 그 주저앉히거나 떨어지는 거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의 통상 정책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안전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러시아랑 했잖아요. 고위급 협상을. 근데 보니까 이걸 주도한 인물이 우크라이나 특사가 아니고 중동 담당 특사였어요. 네네. 이건 어떻게 된 이유인가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그 68세에 스티브 위트코프라는 이제 그 하마스하고 이란과의 어떤 분쟁을 조정하는 이제 특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유대인이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처럼 이렇게 공세적인 어떤 직설적인 어떤 그런 화법과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판을 지은 거죠. 네타냐후 총리하고 담판을 져서 휴전을 1월 15일 날 받아낸 거예요.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러에는 다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성과가 지지부진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이제 모스크바로 2월 11일 날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미국인 중에 이제 마크 포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석방을 성사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3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다음 날인 2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뭐 언변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정책 구현을 통해서 성과 내는 사람들이 뭐랄까 그 주변에 포진할 수 있다는 어떤 충성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거든요.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 뭐 워낙 사람이 많아서 저희가 다 훑기는 어렵지만은 몇 면을 봤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젊다는 거예요. 육군부 장관으로 임명한 인물도 매우 젊고 무려 30대입니다.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방위산업 기반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좀 재밌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새롭게 임명된 미 육군성 장관이 다니엘 그리스콜이라는 사람인데 2007년부터 11년까지 기갑장교로 근무를 했어요. 기갑장교의 특징. 예, 몰라요. 직진. 예, 그냥 무조건 그래요? 직진이에요. 예, 네. 탱크 장교들, 직진 이런 경향이 좀 세고요. 그다음에 복무기간에 14낙사단의 기갑수색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2009년 이제 10월부터 9개월간 이라크에 파병됐어요. 그럼 기갑수색 소대장이라 하게 되면 전차 부대의 소대장이지만은 레인저 스쿨을 나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직진성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비정규전에 관련된 어떤 뭐랄까 능력도 습득한 인원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고 어떤 적응력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분을 지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존 관행을 깨는 혁신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그 사람만의 기갑장교이지만 융통성을 가진 어떤 그런 특이한 어떤 능력을 높게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상원의 인준이 필요하고 청문회 때 이제 뭐 주고 가는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무인항공 시스템, 대드론 체계, 그다음에 전자전 시스템, 통신장비 분야 등은 이미 시장에서 다양한 솔루션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이 돈을 막 R&D를 통해 갖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있는 걸 사가지고 바로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어떤 뭐랄까 획득 체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는 이제 미국 방산 생태계 역량이 부족하다. 왜? 대대급 이상의 이제 첨단 무기 체계는 미국에서 잘 만들지만 그 이하에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오고 있는 이제 자폭드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 분야라든가 생태계 분야들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우리도 무인 전투라든가 자율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드론봇 같은 거, 그렇죠. 이런 소부장 이런데 예,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미국의 어떤 방산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낸 거예요. 결국에는 소부대급에 있는 대량 생산이 필요한 레플리케이터 프로젝트처럼 필요한 어떤 그런 많은 드론들이라든가 그런 대드론 체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해야 되고 제조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력을 통해 가지고 육군의 입장에서는 이걸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방산에 봤을 때는 하나의 또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간 거죠. 결국에는 드론이나 로봇의 소부장 이쪽 부분들 그게 다 이제 진흥화된 것이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의 새로운 어떤 K방산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외교 안보 실세와 주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전략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래도 가치라든지 원칙 이런 부분보다는 실익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공세적으로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우리 이제 그 권한대행기 전화를 해가지고 선박 MRO에 협력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전략적으로 주고받기를 할 수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윈윈하고 뭔가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러한 협력을 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그 제안을 해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굉장히 쓸모 있는 동맹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에너지, 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어떤 그 트럼프 행정부와 경제적 실익을 주는 데 있어가지고 협력을 중대해 나간다면 그것이 국방 외교, 그다음에 어떤 국방 방산 이런 부분에서 협력하다 보면 그것이 매개체가 돼서 한미 동맹이라든지 한미 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도 이렇게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주상근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지난 2월 28일 날 그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와카이나 오브 디플로마시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네. 하면서 뭘 느꼈냐면 한미 동맹의 본질은 바뀌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실리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경제의 가치를 안보의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미 동맹의 어떤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겠지만 그거를 이제 이어나가는 프로세스 상에서 이제 이런 어떤 뭐랄까 실리주의적인 성격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도 앉아서 와카이나 오브 디플로마시를 할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우리도? 교훈을 삼아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 그리스콜 육군성 장관이 젊잖아요. 30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관료주의적이고 이제 적체되어 있던 어떤 큰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 위주의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가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가에 이제 자폭 드론 이런 것들을 뭐랄까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버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어떤 방산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K방산의 새로운 어떤 물꼬가
드론봇의 소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나라도 이거를 전략적으로 좀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안보와 유연한 외교로 우리의 균형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디펜스 프라임 저희는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찾아갑니다. KFN TV는 KT 지니 TV에서 채널 번호 10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